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정 상태고요. 6시 40분 얼마 안 남았네요. 바로 속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된 변론 기일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세 번째 증인 신문이 홍장원 전 차장인데 원래는 5시 반부터 90분씩이니까요. 5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오늘 헌재 재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예. 또 실제적으로 역할을 좀 담당했던 이제 이진우 수도 방위 사령관, 예.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출석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홍장원 이제 전 국정원 차장이 지금 또 증인 신문을 하고 있어서 그 헌재에서 사실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예. 여인영 또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증언 거부를 좀 한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오늘의 그 진술만을 가지고 헌재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차장인데 6시 40분부터 속개가 될 테니까요. 그때 이제 세 번째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오늘 사실 증인이 이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의 많은 대립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영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장을 보면 공소장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군을 어떻게 동원해서 국회에 보내고 예. 사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모든 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령관의 진술 또는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 예. 또는 주변의 증언으로부터 그 공소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또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묵비권 행사라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재가 돼 있고 예. 그 관련된 녹취와 증거와 그다음에 증인들이 숱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형법 위반에 대해서 무슨 죄 몇 년의 선고를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형법에 따라서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진행되는 것과 헌법재판 진행되는 것이 별개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큰 틀에서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했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두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또는 부인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모든 사령관들이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느냐는 부분은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큰 사실 확인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시간 끌기 위한 용도로 예. 이렇게 부인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네. 일종의 예의라 그럴까요? 어차피 검찰에서 이미 공수처에서 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다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네. 다 진술한 내용인데 여기 와서 부인을 한들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약간 끌기 위한 예. 시간 끌기용 또는 대통령께서 앞에 계시니까 이 장소에서만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가 졸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김병호 의원님께서는 뭐 공소장에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 그러면 뭐하러 형사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공소장에 다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할 필요 없이 다 그 유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뭐 오늘 또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다 공소장이 사실이면 그 뭐하러 그렇게 재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소장은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 결과를 네. 검찰은 형사재판한 당사자거든요. 반대편은 피고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 공소장이라 공소장에 적혀 있으니까 재판을 더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네.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형사 재판이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20일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고, 예. 다른 지금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피의자 조서도 제가 법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검찰의 증거로 제출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뭐 여러 사람들의 뭐 검찰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쓰인 내용을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혀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부동의를 해버리면 다 증거를 제출이 못하고 예. 구술 심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그런 수사 기록을 검찰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데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는 게 제 있을 수 재판에 있으니까. 있어서 예. 제가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가 부동의하면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이것을 형사재판에 제출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 심리의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그 소송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사실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포고랑 내용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이 빨리 된 것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그런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또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지금 뭐 공소장에 쓰인 것처럼 국회의사당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의 사실 인정 여부가 어떤 그런 중대성을 판단을 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3번째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사건 이게 이제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현재의 이 법원의 재판 속도로 하면 이거 한 2, 3년 걸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런 유죄, 무죄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직을 지금 박탈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예. 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사실 첫 단추죠. 이 알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 예. 또한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결론을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실관계 판단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김병 의원의 말씀을 듣기에는 공소장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예. 어떤 검찰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증거가 아니라 본인의 진술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세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쏘아서 문을 부수더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예. 뭐 그다음에 4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끌어내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그 전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네. 전화 내용을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모 방송 보고 계엄을 알았다 그랬는데요. 예. 문자가 있습니다. 그 전날 주고받은 김용현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자의 제목이 뭐냐면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입니다. 그 내용 안에 또 본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럼 어디겠습니까? 국회죠. 이미 증거가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한 대로 형법 위반을 다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좀 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 끌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부인을 하는 모습으로 예. 좀 도와주는 제스처 정도로 취하지 않았느냐 싶고요. 여러 죄에 해당되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건 하나만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뭐 홍장원 국정원 차장님도 곧 나올 거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나올 거고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올 텐데 한두 명이 어떤 사건에서 부인했다 그래갖고 모든 그 죄가 없어지거나 예. 감해지거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비중을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난 것과 그것이 내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국가기구를 침탈을 하려고 했느냐. 예. 그게 일정 부분은 미수에 그친 것도 있고 네. 또 이 과거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추진했으나 우리 시민들의 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노력, 그리고 군인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 비상계엄이 무력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시민의 축적된 역량으로 이 비상계엄을 막은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것이 뭐 경고용 또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이 알겠습니다. 사건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예. 사실 24시간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은 30%가 예. 폭락했고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환율은 뭐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지만 40원 정도의 예. 환율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 폭력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지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 피해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정말 궤변으로 답하지 말고 저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5차 변론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 신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측의 주신문에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의 이유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계엄당에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했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도 진술 거부를 했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이 법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위법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적법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진술한 것만 들어보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체포 지시를 했느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측의 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했고요. 네. 오히려 대통령 측의 지금 신문에서는 근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본인은 이 비상계엄 당일에 이루어진 그런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다. 예. 그리고 또 해제 의결을 그렇게 저지하라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상당히 지금 대통령 측에 유리한 그 증언을 좀 몇 차례
좀 오늘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한 명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사실상 그날 있었던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 수방사령관이 또 많이 그렇게 그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임에는 맞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측에 그 유리한 뭐 이러한 진술이 좀 오늘 이루어져서 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특전사령관의 또 곽종군 사령관의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곽종군 전 사령관은 이제 내일 모레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 들어온 소식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곧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그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증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의 질문에 많은 거 답변을 안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처음부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발언 내용만 보면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발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보고 발령 사실을 알았다니까 그 전에 몰랐다는 거죠. 그 전에 정보가 없었다는 건데 국정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가 없었다.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했지만 차관도 몰랐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했고요. 근데 계엄과 관련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처음에 지금 증인신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오늘 많은 내용을 뭐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국정원 홍장원 제1차장이 아마 계엄 다음 날 처음 양심선언이라 할까요? 제일 먼저 말했죠. 사실을 얘기한 체포에 사람이죠. 대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있는 그대로 예. 그때 그런 것을 얘기할 정도면 상당한 용기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각오를 갖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다짐과 각오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아마 헌재에서 그런 발언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는 이진우 계엄사령관의 오늘 답변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현 전 장관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분명히 비상계엄 관련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아래 본관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방사 안에 조직표상에 계엄 관련 과가 있습니다. 예. 수방사 안에 계엄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방사는 항상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계엄 사태가 발동이 되면 가장 먼저 계엄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합법적인 계엄으로 생각했다. 예. 나는 아무런 불법을 모르고 했다 이렇게 적법한 진술을 줄 한 거 알았다. 예. 아니겠습니까? 계엄과가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계엄이 어떤 요건에서 발동이 되고 포고령은 어떻게 작성돼야 되고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자기 일상적 업무예요. 일상적인 업무고 합법적인 계엄과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과거에 12.12나 광주민주화운동 이전에 계엄 포고령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예. 모든 자료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 바로 수방사입니다. 근데 그 수방사 사령관이 원천적으로 자기 조직의 계엄 관련 업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오늘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네. 너무나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예.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예. 3번 통화를 했어요. 3번 통화를 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끔 막아라 지시했고요. 4인 1조로 조를 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얘기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예. 이 각각 3번의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그 공수처나 경찰에서 진술을 받아서 예. 대통령 공소장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거는 진술이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예. 그런 정황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증인과 하니까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과 다르게 지금 또 들어온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다 잡아들여라 지시가 있었느냐 이렇게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증인은 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좀 신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추가적인 질문을 직접 대통령께서 그러게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글쎄 그 국정원장도 아니고 예.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좀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홍 차장은 하고 있는데 홍 차장도 그래서 왜 네, 그래서 이제 원장 말고 본인한테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고 그런 그랬죠.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죠. 체포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체포하라고 했던 뭐 사람들의 이 누구누구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진술의 진위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되는 뭐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느 쪽의 말을 믿을지를 이것을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공소장이나 아니면은 탄핵 심판 소추문에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무엇이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때는 어느 쪽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뭐 정황 증거랄지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사실 그 홍장원 지금 차장의 진술은 그런 면에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메모를 했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그러면 체포하라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았고 누구누가 있었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메모를 했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나온 얘기처럼 아예 이제 비상계엄 여부는 TV를 보고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런 과정에 전혀 배제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진술밖에 없는 좀 상황에서 뭐 이 말이 사실이다, 100% 맞는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추가적인 그런 뭐 사실 심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묻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영이 체포조 명단에 불러줬나 하는 질문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받아 적었다. 그리고 국정원장 공란에서 서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는 내용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과 2번 통화를 했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전화를 받았고 또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내용을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네요. 그 이진우 대통령과 이진우 수방사와의 차례 통화, 그리고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과의 통화, 홍장원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통화가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나 또는 형사법정에서 충분히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 면에서 훨씬 더 신빙이 있는 그런 어떤 증언으로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다 체포하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명단이 누구냐? 실제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뭐 우원식, 그다음에 뭐 등등 해서 한동훈 14명이요. 14명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우 사령관과 다른 쪽과의 전체적인
연결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는 있었다는 게 예. 저는 확인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고 예.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계엄 이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이 바뀌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그런 진실성 면에서 예. 훨씬 더 높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정원 전 차장은 지금 그 전에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 네. 바와 같이 같은 말을 오늘도 역시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윤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질문에 참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 눈을 감고 계속 그 신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신문 개개인의 신문 증인 신문 마지막에 잠깐씩 발언한 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제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시 여부를 따진다.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 군 14명만 국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비무장 상태였다. 상식으로 보면 이 사안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 장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들의 기억이 하는 말이니까 지금 일련의 상황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의 이런 말에 대한 심정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일까요? 뭐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예. 허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호수에 떠 있는 이제 달 그림자는 예. 그거는 뭐 그걸 쫓아간다고 한들 그게 달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공적인 이야기가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공소장도 또 받아 보셨겠지만 공소장 내용도 이게 사실과 너무 이제 과장된 부분이 많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또 일방적인 진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본인이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예. 그런 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형사재판으로 하면 대통령의 지금 신분은 피고인의 신분과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신문 나온 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신문을 사실 법원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뭐 저도 재판하면서 말미에 예, 예. 그럼 직접 증인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오늘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기회는 오늘 안 주기로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그래요?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 준 건지 그러니까 증인에게 직접 지금 물어보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 김용현 전 장관에겐 허용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예. 오늘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좀 그런 보도가 있고 그래서 말미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네.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나온 증인에게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예. 그런다는 것은 지금 오늘 허용을 안 한다고 지금 다시 그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지 봐서 않으니까 아직.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유감스럽다. 예. 그게 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감스럽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히 저도 아직까지 오늘- 보도 본지 예, 보지 오늘 못해서. 오전에 뭐 예. 재판관 회의에서 뭐 그런 방침을 정했다. 저는 뭐 그런 언론 기사를 좀 봤었는데 예. 또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좀 그것은 탄핵 소추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저는 보장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인권 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네. 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한 건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예. 윤 대통령이 이런 오늘도 여전히 체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그 전에 있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또 말씀드렸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비유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 네.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엄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노력을 막으려고 했고 예. 체포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런 노력들을 한 거죠. 그리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모의를 해왔고 다만 그게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예. 이제는 그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경고용이다 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예.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것이 정말 21세기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자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국회의원들과 경찰과 군인들 때문에 이것이 좌절이 된 것이 좌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경고용으로 나는 살살했다 이게 아니라 예.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로 돌아간 거죠. 왜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니까 안 먹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경고적으로 했다. 그리고 아무 피해가 없었으니까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거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TV나 그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고 또 군인이란 직업이 얼마나 강직합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계엄 이후에 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간부 군인들도 아마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가 났지만 경호처에서 전 보안사령관인 노상원 씨에게 비하폰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본인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무자비한 계엄 조치였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합리화 논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서 주장하고 있고 지지자들한테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예. 마치 선전선동의 하나의 레토릭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건데 저는 결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이 상황으로 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조금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길게 보면 진실은 승리할 것이고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오늘 마지막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국회 측은 지금 홍장원 1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게 기억한다. 구체적 대상자 목적 없이 지시를 받았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에 불러줬나 하는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 국정원장 공관에서 서서 명단을 받아 적었고 명단 호명 당시에 다 받아 적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 역시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당시 국정원장은 내일 얘기하자며 일어났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신문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제주신문, 재반대신문 그 이후에 이제 재판관의 질문도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 질문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 홍장원 차장이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마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밟겠죠. 사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이미 언급을 한 있죠.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 이미 꾸준히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절차를 받고 아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아마 신빙성이 높은 증언으로 다 간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의 그 엄중한 위치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저런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도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으로 해서 그분을 공궁에 빠지게끔 하는 국정원 제1차장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저는 빨리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친위 쿠데타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법에 따라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죄를 받고 그다음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변론기일이 몇 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예.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진 변론 기일은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목 3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뭐 종일 신문이라고 하나요? 오전 10시부터 쭉 이제 그 재판이 이어질 텐데 김병욱 전 의원께서는 빨리 그 마무리 짓고 결정이 나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전주희 의원께서는 이게 너무 빠르게 이런 사안을 빠르게 결정 낼 수가 있는 사안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죠. 변론기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심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헌법재판소 법상 예. 6개월 180일 이내에 이제 그 다 심리를 마쳐야 예. 된다. 뭐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헌재가 그것을 지킨 예는 없거든요. 그 최근에 있었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 예. 이것도 170일 넘게 지금 걸렸고 사실 180일 가까이 돼서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전 대통령 둘과 예.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그 지금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지금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퇴임 전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사실 본인들의 퇴임 시기에 맞춰서 예. 헌재에서 굉장히 빨리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죠. 그런데 지금 예. 보는 것은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12월 13일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6월 13일까지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넘을 수도 있는 뭐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4월 18일 전에 끝내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법원 재판이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인사로 인해서 네네. 재판부 변동이 있다고 할 때, 예. 그럴 때 내가 재판부가 변동이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심리하고 빨리 그냥 뭐 판결을 하겠다 사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좀 준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같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본인들의 지금 이 임기에 맞춰서 예. 끝내겠다는 것이 저는 그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재판을 뭐 2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면 뭐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누가 뭐라고 비판할 여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좀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저는 그럴 의사가 지금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재판을 졸속 심리를 하는 것이 예. 이것이 어떠한 그 탄핵 결정이 날 때 나도 그 탄핵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그 불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헌재 스스로 만들고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임기 전에 종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실 심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을 좀 해줄 때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 헌법재판소의 좀 신뢰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속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직후에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그 내용이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질문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호수의 달 그림자를 잡는 황당한 느낌을 말한 것이다라면서 그에 대한 좀 설명을 덧붙였고요. 12.3 비상계엄은 아무도 체포한 사람이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의 오류에서 오는 진술을 뭐 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등등의 내용을 지금 밝혔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뭐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지금 뭐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게 뭐 14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실행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체포를 가 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끌어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날 저도 TV로 그 계엄 해제 의결 당시의 국회 상황을 봤습니다만 모든 지금 그 TV 카메라가 다 주시를 하고 있는 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서 끌어내릴 상황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이 어떤 국헌문란 목적은 절대 아니고 경고용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여러 차례 그 의미 없는 탄핵 소추 남발이랄지 또 국회 예산도 일방적으로 깎는 예. 4.1조를 지금 깎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경고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경고용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뭐 어떤 지시나 뭐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시를 뭐 한들 사실 받아들여진 것도 뭐 지시를 했다고 한들 받아들여진 것도 지금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시를 했니 많이 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예. 지금 뭐 그런 뭐 좀 허탈한 심정을 그 소회를 밝히신 거 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결과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상에서 누가 체포된 사람도 없고 결과는 맞는데 과연 그게 의도한 결과인지 아니면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러고 다 법조인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뜯어말렸어요. 그래서 살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나요? 큰 돈을 훔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들킬 것 같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것이 발각됐어요. 그럼 죄가 없나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나라의 숭고한 이런 헌법과 형법을 저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저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그게 통할까요? 저는 극렬 지지자들한테만 통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상당수 합리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수죄도 있고요. 강요죄도 있고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벌을 해왔잖아요. 예. 그분들이 검사하면서 그리고 판사하면서도 판결을 내려왔고 근데 왜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다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는지 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자꾸 저런 장깨가 있는 법 기술을 국민들에게 설파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언론을 타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예. 마치 나중에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나는 죄 없는데 나를 왜 구속시키냐.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뭐 빌드업이나 명분 쌓기용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들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그런 발언들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핵심적인 그거예요. 국회 왜 갔습니까, 계엄군이? 국회 왜 갔어요, 그러면? 그럼 저렇게 아무 일 없게 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왜 갔습니까? 국회를 간 이유는 몇 가지 질서 아니겠습니까?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질서를 왜 유지해요? 그 비상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헌법에 있습니다. 예. 질서 유지가 결국에는 뭡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최상무 부총리한테 준 쪽지가 뭡니까? 비상입법기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국회에 나가는 예산들은 다 막아라. 이런 것들이 다 쪽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예. 체포조를 동원해서 정적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기존의 국회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체포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러면서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그게 과연 법조인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예. 저는 모든 이 진술을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예. 정말 법을 집행해 오고 법을 판결을 내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양심과 그리고 법조인의 기본 소양에 맞는 발언들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법 기술을 활용해서 왜곡하고 또는 확대 해석을 해서 때로는 또 축소 해석을 해서 막 이런 말장난식으로 법문을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들 아마 저는 재판에 엄청나게 불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현재 재판관들이 보면은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대한민국 법을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좀 짚어보자면요. 또 이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었고 또 여전 방첩사령관 신문 이후에 또 발언 기회를 윤 대통령이 얻었는데 이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언급을 재차했습니다. 국정원 점검 보고를 보니 많이 부실했고 선거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했다. 또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뭐 선관위의 어떤 그런 그 뭐 시스템의 공정성 뭐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또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계엄군을 뭐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 이것은 뭐 대통령이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라 뭐 그 발언이 어떤 뭐 새로운 그런 진술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상원 사령관이 또 그 선관위에 군을 이제 그 계엄군을 이제 보낸 과정에 그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인영 여인영, 예, 예. 예, 여인영 그 사령관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증언 마치고 나서 네. 이제 본인이 그것을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지시를 했다. 뭐 그런 차원의 좀 진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재차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참 저 얘기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법원에도 판결이 몇 개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선거는요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절대 전산개표가 아닙니다. 예. 들어왔을 때 다 손으로 세요. 그거를 우리가 그 은행 가면은 그 돈 개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개수기 같은 기계에 넣어서 헤아리고 그것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 전산이 조작이 되면 이 숫자랑 맞아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종이 숫자랑.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전주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개표소에 가봅니다. 예.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 개표할 때마다 참관이 있는 거고요. 전산 입력할 때마다 다 참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모를 해야만이 이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장은 있으되 계속 법원에서도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현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예요. 예. 전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부정선거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모든 전산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계속 메꿔 나가는 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마치 뭐 전산이라는 것이 어떻다 해서 그것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계엄을 합리화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논리고 궤변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는 거. 그럼 예. 그분한테 지시해서 바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그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스스로 자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나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얘기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웃음거리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네. 뭐 이제 대통령이 뭐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제 그렇게 뭐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선관위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개표를 정확히 하느냐, 뭐 선거 관리를 정확히 하느냐, 사실 이게 대의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그러니까 외부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그냥 셀프로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국정원이 주도했던 여러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이러한 그 해킹 관련한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할 때도 모든 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국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다 제출을 하는 그런 협조를 했습니다만 예. 선관위는 일부만 제출을 하고는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 계엄군을 이제 보냈는지 여부는 그것은 뭐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예. 지금 이 차원에서 지금 부정선거론이 사실 잦아들고 있진 않거든요.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예. 이런 뭐 비상계엄의 뭐 정당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 외부의 제3자의 시스템, 제3자 이 기관으로부터 그런 선관위의 어떤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예. 또 해킹에 대해서 얼마나 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우리들을 믿어달라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계속 그런 수동적인 그리고 수세적인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오만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이런 이런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이 예. 이것이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관위의 투명적인 저는 그런 시스템 검증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관위의 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당의 백혜련 의원이 자료를 낸 걸 보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81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91%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선관위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예요. 예. 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합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죠. 근데 해봤는데 없어요. 없는데 계속 추측과 추측을 해서 논리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수사를 다 했고요.
물론 사안이 꼭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기사를 보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이게 예. 부동산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관련돼 갖고 181차례 강제 수사의 형식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예. 이게 진실이고요. 이거는 법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거고, 예.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선관위를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 근거와 이 주장으로 인해서 이 권위를 훼손하는 것 또한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압수수색을 해서 또 이것이 맞는지 없는지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임명했습니다. 여권이 임명한 사람이 총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정도면은 이제는 좀 잦아들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표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절대 전산 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 저는 드리고 두 가지만 좀 반박을 한다고 하면 예. 제가 선관위원장을 판사실에 해봤습니다. 3번 해봤거든요. 네. 수개표라는 거는 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뭐 그거를 1번이면 1번 이렇게 쌓아놓는 게 2번이면 2번 이렇게 하는 게 수개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가지고 온 것을 쫙 이렇게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요. 분류하는 아니죠. 기계. 일본으로 분류한다는 기계겠죠. 일본으로 하는 기계. 아니죠. 기계가 어떻게 일본으로 일본에- 가는 그 기계 일본이 그걸 하면 분류한다는 기계는 하면은 있죠. 그러면 그 기계가 끝에서 1번으로 가는 것을 1번, 어떻게 2번으로 가요? 나온 거 2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1번, 그렇게 2번은 하고 있어요. 저상 우리가 전자투표가 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보신 모양인데 도장 제가 투표를 하잖아요, 도장 선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표 분류기라는 거죠. 분류기를 예. 이제 하는 거죠. 분류기를 하면 1번이 1번, 2번이 2번, 3번은 3번 이렇게 되는 건데 1번, 국민들이 2번, 3번 생각하는 투표한 사람을 수개표라는 그런 게 분류한 다음에 아니라 분류기 넣는다는 얘기죠. 저 말씀은. 수개표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국민들이 생각하냐면 그냥 이것을 분류기를 사용 안 하고 눈으로 보고 1번, 눈으로 보고 2번 이렇게 지금 하자는 그런 아니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분류기에 나온 그 숫자랑 네. 그게 숫자가 진짜로 그 개수가 맞는지 하나하나 그 추후에 세 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자 예.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수개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백혜련 의원이 아까 했던 그 받았던 자료 선관위 압수수색 181건 이거는 다 어떤 형사 사건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이것을 통째로 선관위의 어떤 시스템을 통째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이것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검증이 아니라 제3자 검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검증과 압수수색은 다른 개념 근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네. 선거 개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을 하실 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예. 때문에 그럼 개표 과정을 네. 봤을 때 약간 좀 미심쩍은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아까 이제 수개표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왜 못 믿냐고 얘기를 자, 하시니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예. 그 수개표라는 것이 100% 아예 어떤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에 도움이 없이 그냥 모든 걸 손으로 하자. 이건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분류기 기계를 사용 안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아무튼 선관위원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원들부터 들어보고 예. 또 선관위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류기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가 조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의 수개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관위가 아무런 지금 뭐 오류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 분이고 또 뭐 법대 동기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데 사무총장이 그 모든 그 사무총장의 뭐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것을 사무총장이 하라고 해서 이것이 또 선관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없이 예. 사무총장이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게 뭐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선관위를 100%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해킹이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해킹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형사 사건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가 그동안에 외부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하나만 여쭤보고 다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선관위원장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분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분류기가 있으면 분류기마다 이제 1, 2, 3, 4번 그 후보자 기호마다 표가 분류가 된다면 나온 표가 1번 표를 다시 세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보죠. 분류기에 나온 그 숫자랑 직접 세본 숫자랑 만약에 1번에 안 찍혀 있고 뭐 애매하게 1번에 조금 걸친 게 네. 여기 들어갔으면 그건 다시 또 정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볼지를 이제 선관위원장에게 가지고 오죠. 그 그러니까 대표 그런- 현장에서. 그런 과정까지 더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거기까지는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정 시스템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장에서 100표가 나왔는데 이제 선관위에 그 중앙 선관위에 그것을 또 종합적으로 집계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해킹에 의해서 그 뭐 해킹 100표가 뭐 쪽이 10표로 또, 줄어들고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부정 투표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개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소쿠리 투표 예. 정말 그런 소쿠리의 투표지를 담으면 도대체 그 이후에 뭐 누가 쓱 넣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예, 지적을 많이 받은 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개표장으로 옮기기 전에 예. 네. 어떤 그런 개표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 무슨 이렇게 표를 넣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의혹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선관위가 너무 요지부동식으로 네. 우리를 믿어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그 비상계엄까지 된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좀 많아지고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 선관위의 공정성이나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검증은 필요하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좀 답답합니다. 검증을 했죠.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이 2023년 7월일 겁니다. 검증한 결과는 별 문제 없다고 발표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수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입니다. 문제 없다 그럽니다. 자, 외부기관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을 맡겼습니다. 문제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수개표는 뭐냐면 처음 들어와서 1번, 2번, 3번을 손으로 센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손으로 세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개표기에 넣을 때 자기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스타트가 수개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정리할 때는 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지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이 다 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뭐든지 주장을 하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나 이름으로 부정선거로 낙인을 찍고 그걸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현 구조 아닙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20몇 표로 진 사람입니다. 다음 날 선거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 사람도 인정한 선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그렇게 박빙승부를 펼치고도 전혀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원래 이의 제기하려면 저희가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이의 제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는 거죠.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게 한두 사람의
이런 장난과 지시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단계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을 맡긴 거고요. 예. 국정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법원에 간 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문제가 없다고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주장을 해서 확대 재생시킨다 그러면 예. 그야말로 국민들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주장은 이제 물론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호소력이 없는 주장이다. 이 말씀. 제가 선관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중간에 한마디 하시고 싶은 네. 거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 뭐 그 이제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국정원 재작년. 에서의 이제 그런 그 시스템 점검을 할 때 아무튼 국정원의 선관위가 100%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점검이 과연 완벽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 후 선관위 보완을 한 거죠. 선관위 점검 후. 스스로도 네.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예.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스스로도 그것을 일부만 제출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나온 그 선관위의 그 발언 자료가 네. 언론 기사에도 있기 때문에 예. 존경하는 김병우 의원님 그걸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적 생각합니다. 사항을 많이 개선했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마지막에 존경하는 지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오늘 증인 신문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의 좀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증인을 신문을 할 때 좀 증인 국회 측에 좀 거듭 항의를 하고 이런 좀 모습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있으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응할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딱 한 방법은 시간 끌기 하고 그리고 이런 법리적 접근보다는 법 기술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정쟁화시키고 그리고 진영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게 하려는 하나의 공간으로 헌법재판소를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생방송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죠. 100% 위반한 겁니다. 나머지 형법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는 또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죄 자체는 아주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지만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한 사건이죠. 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하냐 좀 중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사령관들의 진술이라든지 증언에 의해서 좌우될 뿐이지 전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는 명백하고 그리고 헌법 수호할 여지도 계속 없지 않습니까? 부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호인 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은 그걸 퍼나르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 국가에 있어서의 국론 분열을 자극하기 위한 선전선동이 너무나 난무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이 저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정말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대통령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국회 증인 신문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재판관이 좀 제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전략이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증언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반대 신문에서 이제 많이 반박을 하죠. 그리고 저도 또 뭐 변호사 시절에 사실 다투는 그런 증인의 경우에는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증인의 그
그 신빙성,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탄핵하는 떨어뜨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반대 신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회 측의 뭐 신문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국회 측에서 원하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오늘이 뭐 또 처음 물어보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충분한 반대 신문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좀 싶고요.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더 뭐 좀 또 재판정에서 굉장히 그 좀 상황이 또 좀 그렇게 막 타오르다 보면은 좀 신경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상황도 뭐 아마 오늘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오는 20일 첫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이 같은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구속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속된 지가 기간이 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에 기해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예. 이제 체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가 돼서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이제 된 것인데, 이 공수처에 결국은 이 신청에 따라서 지금 영장 발부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지금 영장 청구에 따라서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절차에 문제가 예, 있다. 절차적인 하자가 크다. 아마 그렇게 아마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공수처법상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논리대로 보면은 좀 맞는데 또 서부지법에 좀 했다는 뭐 그러한 절차적인 훈결도 좀 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속 자체가 뭐 중대한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취소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차원에서 또 오늘 구속 취소 신청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그 보석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많았는데 먼저 지금 보석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어쨌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봅니다. 아 먼저 예. 예. 왜냐하면은 보석은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되더라도 다시 재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취소는 한 번 취소가 되면 재구속이 안 돼요. 예. 근데 어차피 현재 워낙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예. 증거인멸은 본인이 그 죄를 인정을 하면 증거인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 보석도 되고 석방이 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과 구속 취소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동안에도 뭐 체포 영장 청구 때부터도 법원 타령도 했었고 그리고 뭐 체포 이의신청도 했었고 구속 영장에 대한 또 구속 적부심 신청됐었고 그것도 서부지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중앙지방법원은 했지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 다 받아준 거죠. 예. 다 받아줬는데 모든 법원이 이 체포와 구속은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구속까지의 과정에 이의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결정에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계속 과정과 절차에 이의제기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 취소는 뭐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구속의 부당함, 구속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구속 취소라는 법적 과정과 절차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체포받았고 부당하게 구속돼갖고 내가 부당하게 판결을 받았다. 뭐 이런 걸 만들어가기 위한 기록용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소추와 지금 형사재판은 별개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속이 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뭐 그걸로 인해서 뭐 탄핵소추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수처의 좀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해왔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 취소를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적법한 아, 그걸 영장이라는 인정하는 것을 거구나. 예. 전제로 한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그 영장 집행의 그 영장의 불법성을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할 때 뭐 그때는 또 뭐 다른 청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럼 그 오는 20일부터 형사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기일 시작되면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잡힌 거는 다음 주가 끝이니까 네. 준비기일이 20일부터 시작되면 사실상 만약에 헌재에서의 변론 기일이 거기서 맞춰지면 겹치진 않는데 만약에 변론 기일이 늘어나면 네. 일주일에 뭐 3-4번씩 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네. 재판장에.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주 1회로 심리를 주 1회로 좀 줄여달라. 이제 헌재 그렇게, 심리요? 예, 헌재 심리를 이제 예. 그렇게 좀 오늘 주장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이제 뭐냐면 하여튼 이게 뭐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 심리기를 잡았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아직 뭐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뭐 몇 번 더 하고 끝날지 이것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뭐 계속해서 뭐 3월까지 또 저는 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그 정도의 저는 방어권 보장은 해줘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사재판과 또 날짜가 뭐 겹칠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헌재 2번 재판을 가고 또 별도로 또 형사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은 충분한 변호인들로서는 재판 준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 충분히 그 헌재 사건과 또 형사 사건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횟수가 좀 그러니까 주 2회에서 예. 주 1회로 저는 뭐 줄어들 가능성은 뭐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은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땐 늘어나는 게 맞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이제 오늘 뭐 나오는 것만 봐도 알겠습니다. 홍장원 이제 전 차장의 진술과 이제 메모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것이 뭐 본인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게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사실 심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뭐 이런 증언이나 또 사실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오늘 그 내용 중에 체포 메모를 그러니까 14명 체포하는 거를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체포 메모를 중간에 작성하지 않아서 일부 오류가 있다. 지시받은 내용을 복기하면서 체포 메모를 수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측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메모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반론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께서는 그러면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변론 기일이 8번의 변론 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에 끝납니다. 더 연장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글쎄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재판 기일 잡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재판 기일 잡느냐라고 네. 이 신청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우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다. 그래서 8번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 기일에 대해서 한 번으로 바꾸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더 재판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저도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제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국가의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고 예. 특히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단호하게 대응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딥시크라는 AI 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듯이 이 AI를 둘러싸고 전 세계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내수 경제가 어렵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랑해 왔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신호등도 좀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본질에 맞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로 계속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위헌 심판 재판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새롭게 이 경제라든지 이 정치 문화를 바꿔서 예.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러는 생각들을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엄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 그 시간이 얼마 없어 짧게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있잖아요. 한 명 네. 남은 후보자. 지금 권한쟁의 심판 그 기일은 연기가 됐습니다. 네, 결과는 재개가 어떻게 됐죠. 재개가 됐습니다. 예. 네.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고 네. 변론 재개가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 가능하실까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 여부에 대해서 예. 이것은 이제 그 뭐 국회 자율권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여러 네.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은혁 재판관의 그 국회 추천 자체가 예. 여야의 합의된 네. 합의로 이제 이루어졌던 좀 관행을 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여야의 합의로 예. 마은혁 재판관이 추천이 된 건 맞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심리를 위해서 저는 제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현재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또 문영배 권한대행도 우리법 연구회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네, 예. 뭐 이러한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현재에서 신중하게 저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9명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를 대표해서 국회, 그리고 사법부를 대표해서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 각각 네. 3인이 네. 구성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 전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한 그런 판결을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3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죠. 그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 이미 3명이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임명을 하겠다. 3명을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릴 내리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입장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전주회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